대학신문 지면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글을 찾아 읽어보는 오늘의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원대신문부터 펼쳐서 보물을 찾아볼까요? 국어국문학과 최경봉 교수님이 기고하신 한글을 사랑하는 올바른 자세, 먼저 읽어볼게요. 한글 보급 혹은 한글 세계화 과정에서 언뜻 드러나는 생각. 한글처럼 우수한 소리 문자가 세상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소외된 천재의 강박과 한글 제국주의의 애절한 탐욕이 배어 있다. 그래서일까? 한글의 우수성을 남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노골적이고 이러한 바람이 크기에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과장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한글에 대한 외국 언어학자들의 관심이야 오래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영미, 유럽권 학자들의 평가에 집중되는 것은 흥미롭다. 이들 언어학자의 어록을 소개하는 말과 글에서는 선진국 학자들조차 한글의 우수성을 칭찬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강박이 느껴진다. 한글이 우수한 글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한글을 향한 맹목적인 찬사는 강박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결국 그 민족의 문화와 생활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수하고 어느 것이 더 모자라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게 교수님의 말씀인데요.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물론 한글은 우수한 문자이다. 그처럼 정교한 체계를 갖춘 문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강변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문자의 우수성은 문자의 체계와 모양뿐만 아니라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자의 체계와 모양이 정교하지 못해도 사용자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우수한 문자일 수 있는 것이다. 한 문자학자가 한글을 새로운 차원의 자질 문자라 한 것은 문자 체계의 정교함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한글의 사용상 우수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한 문자를 가려내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한글과 비교되었던 한자는 어떤가? 한자를 원시적인 문자로 본 것은 서구학자들의 문자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을 뿐 한자가 원시적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한자는 지금까지 중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으며 문자의 기계화 측면에서 지적되었던 한자의 약점들도 컴퓨터의 정보 처리 방식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러니 특정 문자가 다른 문자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찬탄이 한글의 우월성에 대한 찬양으로 될 때 그것이 강박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은 교수님의 저서 한글 민주주의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해왔던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HK+ 동북아 다이멘션 연구단의 유지아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입니다. 2020년은 한국이 해방된 지 75주 전이 되는 해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패망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되어서야 사용되기 시작되었는데 흔히 사용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주로 유럽인의 전쟁을 가리킨다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전쟁을 가리킨다. 전쟁 당시에는 대동아 전쟁이 공식 명칭이었는데 이는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패전한 후 대동아 전쟁의 호칭은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이 무자비하고 어마어마한 참상이 끝을 맺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히로시마 원폭 투하였죠. 그 이후 전범 처벌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와 간략한 개요가 글의 중반 부분에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뒷부분으로 가서 이에 대한 현대의 평가와 연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도쿄 재판을 둘러싼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종결로부터 75년이라는 시대를 거쳐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도쿄 재판을 승자의 심판이라고 비난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보수파는 이 승자의 심판에 의해 도쿄 재판 사관이 형성됐고 도쿄 재판 사관으로 인해 자학 사관이 유래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의 시선에서 볼 때 한일 관계는 여전히 과거사와 전후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시선에서 볼 때 일본의 과거사와 전후 배상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없다. 이는 가장 철저해야 했던 전쟁 범죄자 처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이는 한일 간의 갈등에서 현상에 나타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어서 전북대 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현 문화부장의 오늘도 수고했어요라는 글 먼저 읽어볼게요. 어느 사회나 우울증을 겪거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급기야 힘겨운 세상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실제 고된 하루 끝에 누운 침대에서 잠깐 본 뉴스 속엔 세상을 등진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런 글을 보면 비관적인 선택을 한 이들의 안녕을 기리다가도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 걱정돼 마음이 아프다. 자살 예방 정책과는 고통과 나를 분리해보고 치료와 회복에 대한 상상력을 끊임없이 발휘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주변 사람과의 긴밀한 연결과 상호 간의 존중이 자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강조한다. 이는 극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힘들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위로와 공감의 글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 멈춰 주위를 보면 하늘이, 바람이, 자연이 없던 여유마저 내게 선물해주는 날도 가끔은 찾아온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하루처럼 느껴져 상심해 있는 이유 없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수고했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오늘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해요. 네, 이번에는 정세진 기자가 쓴 수소로 가는 사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기사를 통해서 수소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배워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 주자는 전기차다. 전기차는 접근성이 좋고 진입장벽이 낮아 먼저 대중화됐다. 그에 비해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만드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다. 김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소차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 트럭과 버스 등 적재하중이 큰 상용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쓰기엔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며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찬반 논쟁은 어디서나 존재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다양한 논점을 두고 갈등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수소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가 수소차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수소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인허가 문제, 부지 선정,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33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잦은 고장에 시달린다. 전기차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보다 작은 배터리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읽어볼게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은 역시 숙제다. 수소 생산 기술로는 천연가스에 열을 가해 분해하는 계질과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가 있다. 반면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인 부생수소도 있다. 그러나 부생수소는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 또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에 수증기를 촉매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계질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함께 발생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취지와 맞지 않는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지만 수소로 가는 사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국대학교의 단대신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노효정 기자가 쓴 괴물이 된 청년들에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찬호의 저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를 추천하는 추천사입니다. 저자가 수년간 대학에서 강의하며 20대를 만나 연구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책은 역차별에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사회 청년들은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과 지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분노했다. 교수와 시간 강사, 인서울과 지방대, 정시와 수시 등의 차별을 당연시하는 것도 비슷한 이치다. 저자가 연구 끝에 도달했던 결론을 빌려 말하자면 청년들은 괴물이 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에 찬성하는 괴물이 됐다. 차별에 찬성하는 괴물이라는 표현이 전곡을 찌르고 있죠.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글의 뒷부분 마저 읽으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20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20대들을 몰아세운 자기개발 권장 사회 속 제대로 된 위로와 사회적 해결이 그것이다. 사회는 청년들에게 외국어, 자격증, 인턴 등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만을 강요했고 우리는 어느새 평소 읽고 싶던 책을 읽는 것, 취미인 실내 암벽 등반 등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고찰할 수 있는 일들엔 자기개발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도 않게 됐다. 즉 남들의 우위에 서려는 경쟁 속 취업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 희생을 자기개발로 포장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괴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력에 맞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나 덜 노력한 이는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괜찮지 않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에 해답을 알려줄 저자의 처방이 궁금하다면 책을 펴 자신이 차별에 찬성하고 있진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네, 다음 기사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쓴 그린벨트 해제,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소개하고 또 정리한 기사인데요. 양쪽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보면서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인 출신 환경운동가 A씨의 시각 들어볼게요. 최근에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과 은평구의 군부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태릉 골프장의 경우 육군 사관학교 생도와 육군 장교들이 힘든 군 생활에 피로를 풀러오는 곳이다. 나도 군인 시절 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여가시설이 없어지면 군인들에게는 마음 편히 쉴 공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더불어 그린벨트가 해제돼 그곳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수도권 거주 인구 밀도가 높아져 하수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결국 이는 수질오염 문제를 초래해 각종 미세먼지와 오염으로 씨름하는 서울에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몇 년 뒤에는 소생 불가능한 환경을 지닐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경제 전문가 B씨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더 이상 수도권에는 사람이 살 집이 없다. 게다가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한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등 환경도 열악하다. 그린벨트는 이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과 상업, 공업시설이 확충되고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린벨트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를 넓게 골고루 활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도시 용지는 전 국토의 4.8%에 불과하다. 비슷한 국토 여건을 가진 일본의 도시용 토지는 국토의 7.1%며 대만은 5.9%,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13%나 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토지를 좁고 경직되게 사용하고 있다. 네, 두 가지 상반된 시각 들어봤는데요.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란
개발 제한 구역에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제도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주택을 공급해야 할 땐 항상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입가에 오르내렸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국민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성공한 도시개발 사례를 재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주택 공급 효과보다는 투기자금 유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무주택자와 주택 공급을 모두 만족하면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학신문의 보물 같은 기사들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